오늘은 산업생명공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김승욱입니다. 우선 현 시대에 그 많은 기술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어떠한 것들이냐면,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그 IT, NT, ET, ST, C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T는 정보통신 분야, NT는 나노 분야, 그 다음에 ET, 에너지하고 환경공학 분야, ST는 우주항공 분야, CT는 문화, 관광, 콘텐츠 분야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저 가운데 보면 바이오테크놀로지 해가지고서 이제 생명공학 분야가 있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 생명공학 분야가 그 다른 분야와 현재도 뭐 많이 융합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융합되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생명공학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 보면은 이제 색깔,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내지요. 그래서 그 아주 뭐 재미있는 그러한 그 분야들이죠. 그 중에 네 가지 분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드 바이오텍, 우리가 그 레드 하면 피를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의학 생명공학 기술. 그 다음에 그린 바이오텍, 이것은 이제 뭐 여기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식물들이 많죠. 그래서 그 그린색이라서 우리가 그린 바이오텍이라고 하고, 그것은 농업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그리고 블루 바이오텍 하면 우리가 바다를 연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양 생명 공학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 바이오텍, 이것은 이제 산업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왜 화이트라고 하느냐, 우리 기존에는 화학산업에서 석유를 이용을 했지요. 뭐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석유는 검었죠. 검고 색깔이 검해서 실제로 이제 석유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의미에서 화이트 바이오텍이라고 합니다. 뭐 또 다른 그 의견으로는, 우리가 전에는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났지만 지금은 이제 뭐 하얀 연기가 난다, 또는 산업생명공학 기술에서 생산하는 물질들이 거의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 바이오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미생물, 기본적으로는 미생물이지만 지금은 이제 동식물 세포를 다 이용을 하지요. 또는 그러한 미생물이나 동식물 세포에서 생산된 효소를 이용해서 생명공학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발효공정이고 또 하나는 효소공정입니다. 그러면 생명공학 기술이 뭐 그냥 발전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축적이 됐고, 그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섬유소부터 시작해서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 자동차, 가전, 그다음에 반도체,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융합 기술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80년대부터 이 생명공학 기술에
많은 연구비를 투자를 했죠. 그것이 지금 이제 결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 결국은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가운데 보면 정부 관련 부처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방향을 갖다가 설정을 해줄 필요도 있고 또 많은 후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이제 기초기술을 제공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교육을 시켜서 인적 자원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서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있죠. 연구소는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는 그러한 기초기술, 원천기술을 통합해서 산업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결국은 기업체는 그러한 국부를 창출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예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항상 뭐 사이언스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과학. 이 과학은 인문과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문과학, 또 자연과학, 사회과학, 여러 가지 과학이 있지만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자연과학이지만 사실은 인문과학, 사회과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이언스라는 것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또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그 위에 보면은 엔지니어링,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공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위에 보시면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공학은 실제로 그러한 기술을 창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또 공학이 사이언스, 과학을 모르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공학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또 그 기술이 산업체에 이전이 되면서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산업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그 경제는 다시 과학공학에 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물 쪽을 보면 그 옆에 생명과학, 생물공정공학, 생명공학 기술, 바이오산업, 자, 똑같이 이러한 형태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바이오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바이오 산업 발전에 연관된 것들이 무엇이냐? 사실은 거기 가운데 보시면 페니실린 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생산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사용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의학생명공학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주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저쪽에 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유전공학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 유전공학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이전을 우리가 전통적인 생명공학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전공학 기술,
이유를 현대 생명공학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술에 의해서 결국은 제조합 인슐린이 생산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백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이러한 것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은 현재 그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 가운데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있죠. 거기 보면 유전공학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포 배양 또는 바이오리액터라는 것은 생물 반응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체를 이용을 하고, 또는 살아있는 생체에서 생산하는 효소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생물 반응기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을 하거나 또 물질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이 더 발전해 가지고서 바이오 의약품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암이나 치매나 바이러스 감염,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것들은 의학 쪽이긴 하지만 그쪽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생산 공정, 또 우리가 화학이나 환경이나 또는 우리 지금 얘기하는 산업 생명공학 분야가 아주 많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바이오 산업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의학, 농업, 환경, 산업, 해양 뭐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산업 관련 있죠. 거기 보면은 뭐 효소, 생분해성 물질, 대체 에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미생물 침투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산업 생명공학 하면 이런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관련뿐만 아니라 환경 또는 화학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이 기본적인 생물체를 이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생물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물 자원은 어떠한 종류가 있냐 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미생물 자원이 있고요. 그래서 미생물 자원은 뭐 세균, 진균, 뭐 바이러스, 미세조류, 뭐 버섯 등등 해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식물 자원, 그다음에 동물 자원, 그다음에 인체 유래 자원, 또 정보, 미생물, 식물, 동물에 대한 정보 자체도 자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정 개발을 통해서 산업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금방 그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생물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국가의 그런 생물 자원에 다양성이 있어야지만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분야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 보시면은 윤재철 시인의 인디오의 감자라는 그런 시죠. 이거를 보시면 이 감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감자의 종자들을 제일 뭐 잘 자라는 그러한 종자만 선택해 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자를 항상 보존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었냐면 제일 잘 성장하는 감자만 선택했다가 감자 기근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참 그러한 면에서 보면 이런 생물 자원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극한 환경을 보여주죠. 바닷속 깊은 곳이나 또 화산처럼 굉장히 여기 지금 분화구를 보여주지만 굉장히 높은 온도죠. 이러한 데서도 자라는 그러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생물들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미래의 생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대장균이라든지 또 효모, 굉장히 잘 알려진 균주들이죠. 이 균주들은 유전공학적으로 쉽게 재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미생물이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미생물들 안에는 플라스미드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한 예를 들면 효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술이나 빵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동물 사료라든지 또 에탄올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 자라는 그러한 미생물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고세균이라고 합니다. 고세균이라는 걸 아케아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올드 박테리아, 아주 오래된 그런 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초고온성 세균, 아주 높은 온도에서 자라는 세균, 그 다음에 호합세균, 바닷속 깊은데 압력이 높죠. 그 다음에 호건성 세균, 사막 같은 데서 자라는 세균, 호염성, 그 염분의 농도가 높은 데서 자라는 세균, 그 다음에 호산성, 또 호염기성 세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세균들도 상당히 중요한 세균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PCR 유전자 증폭 기계죠. 그 자체도 고세균에서 나온 효소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전형적인 생물 공정의 체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할 일은 균주를 선별하고 그리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균주를 선별을 했을 때 그 균주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활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그 제품의 수율이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균주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주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에서 우리가 이 균주가 어떠한 영양분을 주어야지 성장을 잘하고 또 그러한 생산물을 잘 생산하는지 해서 그 영양분을 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지를 잘 준비하고 또 다른 세균이 오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 배양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 균주만 배양이 돼야 하기 때문에 멸균을 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물 반응기에서, 생물 반응기도 물론 멸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물 반응기에서 대사물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종료된 후에 그 대사물을 분리하고 정제하고 또 제재화를 해야 하는 것이 이 전반적인 생물 공정의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 기술, 중위 기술, 하위 기술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위 기술은 업스트림, 중위 기술은 미드스트림, 그 다음에 하위 기술은 다운스트림. 그래서 균주 개발이 상위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 반응기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중위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대사물을 분리 정제하는 것이 하위 기술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흐름도를 갖다가 잘 설명을 해 주지요. 그래서 처음에 그 균주 선별하고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또 돌연변이 또 제조합 또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균주 개발을 하고요. 그 옆에 그 밑에 보시면 생물 반응기에서 미생물 또는 동식물 세포를 배양을 할 수 있고 또는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을 전환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또 원료 물질이라고 써 있죠.
이 원료 물질은 일종의 이제 기질이라고 하는데, 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 또는 효소가 어떠한 원료 물질을 다른 물질로 전환을 시킬 때 그 원료 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멸균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생물 반응기에서 그 어떤 반응이 완료가 됐을 때 그 옆에 보면 생물 분리, 다시 말하면 생산물을 분리하고 정제하고 재제어를 하는 것. 자, 이러한 것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생물 공정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생물 반응기 같은 경우에는 공정 제어가 잘 돼서 다시 말하면 컴퓨터로 다 제어가 돼서 뭐 pH라든지 온도, 템퍼레처가 잘 조절이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산소 농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계속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균주 개발 방법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있죠. 그래서 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외선, 방사선 또는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그렇게 돌연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지에 있는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약간 변화시킨다든지 또는 조성을 변화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균주 개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포 융합이나 또는 원형질체 융합을 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 반응기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영양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멸균을 잘하고 그 개발된 균주를 순수 배양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생물 반응기를 설계하고 운전하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반응기 여기 종류 보시면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렇게 컬럼처럼 돼 가지고 층전층 생물 반응기, 그 어떤 그 세포를 어떤 담체에다가 붙이거나 또는 가두어 가지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전환시키는 경우에 있겠고, 그 다음에 막생물 반응기는 막입니다. 그럼 그 말 그대로 멤브레인이라고 그러죠. 저거는 이제 공중사막이라 그래 가지고 공중 가운데가 비어 있고요, 실처럼 돼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실들의 어떤 뭉치 같은 것들이 쭉 그 안에 모듈 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막생물 반응기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유명한 교반식 생물 반응기 있죠. 그 교반식 생물 반응기 해서 안에 기계적인 교반이 될 수 있어서 내용물이 잘 혼합이 되고 또 산소도 잘 전달이 되게끔 해서 생산물의 수율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유동층 생물 반응기라고 해서 컬럼처럼 돼 있죠. 그래서 그 컬럼을 갖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 컬럼 안에 이제 영양분을 넣고 밑에 공기 분사기가 있어서 공기 분사기에 의해서 혼합이 되는 그러한 생물 반응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 반응기가 있죠. 자, 이것은 우리 생물 반응기, 특히 교반식 생물 반응기인데 조금 규모가 큰 생물 반응기죠. 일종의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물질을 생산할 때, 다시 말하면 산업화할 때 이 실험실에서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그 다음에 중간 규모로 갑니다. 그래서 중간 규모는 우리가 실증 규모라 그래 가지고 파일럿 스케일, 다시 말하면 규모가 훨씬 커지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산업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중간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그 산업화 규모,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0리터, 수만 리터까지 그 커다란 생물 반응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생물 분리 방법은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 여과하고 뭐 원심 분리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뭐 그러한 방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액체를 증발시킨다든지, 또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증류시킨다든지, 또 어떤 흡착제를 이용해서 흡착을 시킨다든지, 또 어떤 용매를 이용해서 추출을 한다든지, 또 막을 이용해서 그러한 분자들의 사이즈 차이에 따라서 분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염을 이용해서 침전을 한다든지,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고요. 실제로 순수도가 거의 100%에 이르게 하려면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러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최종 생산물을 분리를 하고 제재화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위 기술, 중위 기술, 하위 기술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생산물을 대규모로 생산을 하려면 우리가 스케일업을 해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 실험실 규모에서 산업 규모로 가야 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생산물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대규모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중간에 파일럿 스케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실증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증 규모를 거쳐서 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실험실 규모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실증 규모, 또 실증 규모에 문제가 없으면 산업 규모로 다시 가고, 만약에 산업 규모에서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실증 규모로 내려오고, 그래서 올라가는 걸 스케일 업이라고 그러고 내려오는 걸 스케일 다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바이오매스와 이제 바이오 화학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바이오매스라 하면 우리가 뭐 보통 매스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나 식물의 그런 많은 양을 갖다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식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기본으로 해서 바이오 화학 산업에 이용을 하고, 그것은 에너지 산업이나 환경 산업이나 보건의료 산업, 식품 산업, 섬유 산업 또는 주택 관련 산업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매스의 종류를 보시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바이오매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세대 바이오매스는 곡물로서 전에는 사용을 했었지만 지금은 뭐 식품으로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현재는 2세대 바이오매스, 또 3세대, 4세대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세대 바이오매스는 주로 섬유 속의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래서 나무 또는 농업 폐기물 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세대 바이오매스는 해양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미세조류, 또 거대조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세대 바이오매스입니다. 그 다음에 4세대 바이오매스는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이오매스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저 맨 밑에 보시면 어떤 바이오물질, 또 바이오에너지, 그리고 바이오화학 분야에 상당히 다양한 생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또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 리파이너리. 리파이너리는 우리 석유를 이용해서 정제하는 그러한 분야죠. 그런데 앞에 바이오자를 붙이면 바이오 리파이너리 그래가지고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로부터 우리가 화학적 또는 물리적 전처리 또는 효소 전처리를 이용해서 당으로 만듭니다. 그 당으로부터 생화학 제품이나 또 바이오화학 제품이나 또 바이오 연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뭐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디젤, 또 바이오 에탄올, 또 바이오 메탄, 또 바이오 수소, 이런 것들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제2세대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을 하는데, 저기 보시면 섬유소개 바이오매스로부터 전처리 과정, 당화 과정을 거쳐서 효모로 발효를 하지요. 네. 그래서 그 발효 공정을 거쳐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을 하는데요. 우리가 발효하고 또 그 당화를 별도로 할 수도 있고, 당화하고 발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도 개발이 돼서 바이오에탄올을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세대 바이오매스 조류는 미세조류하고 거대조류로 나눌 수 있는데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몇 개만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요. 미세조류에는 거기 뭐 두날리엘라, 클로렐라는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스피룰리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 아주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대조류는 녹조류, 홍조류, 뭐 갈조류 등 여러분들 뭐 우뭇가사리, 미역 뭐 이런 것들을 뭐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역은 우리가 식품이니까 사용을 못하지만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거대조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3세대 바이오매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라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류를 배양을 하면서도 고부가 가치 물질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항암제, 뭐 항균제, 기능성 식품을 그렇게 회수를 하고요. 배양이 끝나면 그 조류 세포가 있겠죠. 그 조류를 갖다가 전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는 오일도 생산하고요. 기름이죠. 자, 기름을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포 자체는 또 당화를 해가지고서 갈락토스라든지 글루코스는 포도당이죠. 이러한 당이나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름은 우리가 바이오디젤로 전환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락토스와 글루코스 같은 당은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뷰탄올, 아세톤 같은 그러한 화학 제품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공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디젤을 생산을 할 때 부산물로 글리세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글리세롤은 우리 화장품 업계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면서 우리 글리세롤을 화장품 업계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글리세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그 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리세롤로부터 바이오에너지, 또 거기 밑에 보시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죠. 그 다음에 1,2 프로판디올, 1,2 프로판디올, 또 글리세롤 카보네이트, 이런 화학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더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용한 공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세대 바이오매스를 보시면 유기성 잔류물이죠. 이것도 한 예지만 우리가 유청이죠. 치즈 만들고 남은 그러한 물질들, 잔류물이라든지 뭐 우리가 또 웨이스트라고도 하지만 유청, 또 우리 여러분들 뭐 스타벅스나 뭐 카페 많이 가죠. 그 커피에 찌꺼기, 그 다음에 한약, 경동시장 같은 데 가면 한약 많이 팔죠. 한약 찌꺼기, 또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그런 물질을 농축시켜서 만든 거 당밀. 자, 이러한 유기성 잔류물을 이용해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의약품, 기능성 식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성 잔류물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코스트가 굉장히 절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그 학회 발표나 이런 데서 보면 CEO들이 많이 말하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요거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보세요. 코스트, 비용입니다. 첫 번째, cost is first consideration for market. 자, 비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생명공학에서 이 전체적인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비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ass production is a key to market success.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입니다. 아까 생물 반응기에서 대량 생산한다 그랬죠. 그리고 스케일업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얘기하는 거예요. Good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but not guarantee. 자, 아주 그 좋은 기술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그 기술은 하이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개런티를 주지는 않는다.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좋은 기술은 계속 발전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산업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이런 코스트하고 매스 프로덕션, 비용과 대량 생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 잘 알죠.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그런 시티에서 항상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그러한 어떠한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그 미래의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러한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고요. 이것이 결국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특히 이러한 산업생명공학과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고찰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어떤 키워드로서 AI, IoT, 인터넷 오브 띵스죠. 사물 인터넷, 그다음 빅데이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3D 프린팅, 또 진 에디팅. 우리가 아까 진 에디팅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 상위 기술에서 균주 개발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호모 하빌러스, 손재주가 있는 사람, 호모 에렉투스, 직립하는 사람, 쭉 해가지고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까지 왔는데, 현재 우리가 신조어로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호모 아카데미쿠스, 학문하는 사람, 또 컨버전스, 융합하는 사람, 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사람, 에티쿠스, 윤리적인 사람,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사람, 또 폴리티쿠스, 정치적인 사람, 노마드, 유목하는 사람, 뮤지쿠스, 음악적 사람, 그래서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사람. 이 신조어들이 상당히 그 시대에 상당히 많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산업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이 마지막 화면이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생물공학회 주관으로 기획된 온라인 특강 우리 집에 놀러와 BT 전문가. 이번 시간에는 산업생물공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고려대학교 김승욱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생물 반응기, 그리고 생물 공정, 스케일업, 그리고 스케일 다운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강연이었습니다. 저도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바이오매스 세대별 생물 공정 개념과 다양한 플랫폼 케미컬 응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강연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몇 개 생겨서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생물공정공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할 때 그 학생들에게 많이 질문을 받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그 엄마 가지와 아빠 가지와 같이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앞서 설명해 주신 업, 미드, 다운스트림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까 강의에서 상위 기술, 중위 기술, 하위 기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최종 생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 가지 중에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상위 기술에서 균주 개발. 그래서 이 균주가 활성이 뛰어나지 않다.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균주를 활성을 높이고 또 잘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안정하게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 공정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 기술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량 생산을 생물 반응기에서 하는데 뭐 좀 오염이 됐거나 또 많은 양을 생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위 기술에서는 그 스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제하는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갖다가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최종 생산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보면 그 하위 기술이 다시 말하면 분리정제 기술이 제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주 일반적인 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이오 리파이너리에서 1차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앞으로 이런 그 바이오 리파이너리가 상용화가 된다면 1차적으로 어떤 바이오매스가 그 기대치를 잘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까 뭐 이제 그 2세대, 3세대, 4세대 바이오매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부전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금 기온의 변화 때문에 예를 들면 유채 같은 것들도 중부지방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보리나 쌀이나 수확하고 보리집, 쌀집, 이런 것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보면은 이제 잔가지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3세대 바이오매스인 조류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이용을 할 수 있겠고, 커다란 프로젝트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세대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아까 또 언급을 드렸지만 그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이 유기성 폐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한 이제 필요한 화학 물질이라든지 또는 전기라든지 이런 걸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는 좀 불가능한 면은 있겠죠. 외국에 비하면.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외국에 그 기술을 또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 예비 대학생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BT와 관련된 학과들을 이제 좀 살펴보자면 보통 공과대학의
생명공학과 또는 이제 화공생명공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자연대학에서도 생명과학과 또는 이제 생명공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과들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배우게 되는 게 어떤 점에서 이제 유사하고 다른지 좀 궁금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그 스트럭처가 맨 밑에 그 과학이 있었습니다. 사이언스. 그 다음에 위에 공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생물 관련 학과들이 이 아주 베이직한 그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엔지니어링.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중에 특화된 바이오케미컬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사실은 그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어플라이드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맨 밑에 그 사이언스,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이죠. 라이프 사이언스 하는 그러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 메커니즘을 갖다가 밝혀내는 그러한 것에 치중을 하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이 생물 지식이니까 그 기본적인 생물 지식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어플라이드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일부 응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학, 다시 말하면은 생물 화학 공학자의 경우에는 공정을 개발하는 데 치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원료 물질로부터 생물체를 이용해서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그러한 생물 공정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제 수업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제 수업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또 응용에 관련된 지식을 알아야지만 서로 나중에 산업체에 가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생물공정공학 또는 생물화학공학을 하는 사람들도 또 굉장히 라이프 사이언스, 기초과학에 하는 데 가서 또 수업을 일부 듣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과 자체에서도 생화학이나 미생물학 정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산업체에 가서 이 사이언스 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르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과학하는 사람하고 공학하는 사람이 결국은 테크놀로지, 기술을, 다시 말하면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 기술을 크리에이션, 창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산업체에 나중에 가서 서로 과학한 사람하고 공학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들이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전공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언스는 사이언스 또는 엔지니어링이면 엔지니어링. 그래서 그쪽의 전문가가 돼서 나중에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러한 구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조금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평소에 이쪽 산업생명공학 특히나 이제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드셔야 되니까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시는데 보통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평소에 어디서 얻으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전부 다 모든 분야에 상당히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전부 다 유태인이에요. 왜 그러냐? 유태인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뭐 돈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 간접 경험에 의해서 얻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식사를 하고 또 똑같은 것을 배우고 이래 가지고선 발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뭐 방학 동안에 외국을 갈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뭐 박물관도 갈 수 있고 미술관도 갈 수 있고 또 음악 그 콘서트도 갈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러한 분야에 내 뇌를 갖다가 자극을 줌으로써 이 기본적인 그러한 사고의 발전을 갖다가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논문을 갖다가 수정을 한다거나, 또는 뭐 어떠한 학위 논문을 갖다가 뭐 이렇게 수정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이럴 때는 그거 사실은 몇 번 들여다보면은 머리가 띵해집니다. 또 여러 번 본다는 게 이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뇌 속에 입력이 되면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뇌에 다른 반응이 왔을 때 그것을 자꾸 익스펜전 하게 된 그러한 메커니즘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그런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뇌에 자극을 주고 그럼으로써 좀 더 상상력, 창의력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책을 읽을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뭐 생명과학에 관련된 책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유명한 책도 있고, 고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그 왓슨 앤 크릭이 DNA를 갖다가 어떻게 규명을 해냈는지, DNA 구조를 어떻게 규명해냈는지 그것도 책이 있잖아 않습니까? 이중나선 구조라고. 그러한 또 상당히 많은 그러한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많이 읽고 그 책을 그대로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내가 그 내용을 갖다가 또 사고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책하고 또 연관된 책을 또 읽고, 뭐 이러한 그러한 연쇄 관계에 의해서 이 뇌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생명공학 분야를 준비하는 예비 대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방 먼저 말씀하신, 그런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고, 그렇죠? 교육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력을 갖다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생명공학 분야를 준비를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단순히 그러한 생명공학 분야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분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책들을 많이 읽고요. 기본적인 책들을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 또 이중나선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교양 쪽에 보면 이런 생물 공정, 산업화에 관련된 또 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읽는데 어려운 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결국은 예를 들면은 문화적인 측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식으로 지금 진화되어 왔는지, 예를 들면은 뭐 청균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책들, 그런 것들을 갖다 읽음으로써 과연 내 꿈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거부터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생명공학 분야를 공부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내 꿈이 없으면 그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생명공학 분야에 롤 모델을 세우고, 그 롤 모델은 누구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노벨상 탄 사람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왔느냐? 그것을 자세히 분석하고서 내가 그러한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정말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한 꿈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뭐 생명공학 분야든 또 다른 분야든 이것을 아주 그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꿈을 설정을 했을 때 호기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 curiosity, 그렇죠? 호기심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아주 훌륭한 생명공학 그 학자가 또는 기업체 연구원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번 우리 집에 놀러와 BT 전문가 온라인 특강은 김승욱 교수님을 모시고 산업생물공학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승욱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